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재수학원에 다닐 때 소름 끼치는 괴담. 저는 좀 이름 있는 재수학원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4월쯤이었나 여자아이들끼리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편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는데 한 이쁜 여자애가 혼자 갈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자애가 언젠가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멍을 심하게 때리고 집중도 안 하고 자습 시간에 수업 교실에 있는다거나 불을 안 켜고 교실에 있는다거나 점점 심해졌습니다. 4월 말이 되자 그야말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무서운 미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자습 시간에 친구 한 명과 농땡이 깔려고 수업 교실에 가서 떠들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두 명이서 소리를 내는데 약간 더 시끄럽고 인기척이 있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구석을 봤는데 여자애가 구석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 불을 켜면서 교실에 들어왔는데 말이죠, 불 꺼놓고 있었던 거죠. 또 벽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대화도 다양합니다. 어쩔 땐 웃고 친구처럼 떠들고 어쩔 땐 선생님을 대하듯 내내 막 이러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서 있어서 뚫어져라 교실 내부를 쳐다보는데 그럴 땐 선생님도 가만히 있었죠. 한 번은 1교시부터 자더니 하루 종일 자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끝났다면서 깨우면서 툭 쳤는데 그냥 그대로 밀립니다. 진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서 1시간 후에 어머니가 오셔서 데려갔죠. 불 꺼진 빈 교실 가서 벽 보다가 발견돼서 여자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 그 여자애가 있는 그런 거였죠. 처음 발견된 이후로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울면서 퇴원했는데 아마 정신병원에 갔겠죠. 이 이야기가 몇 년 됐는데 생각나서 씁니다. 생각난 이유는 재수학원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그때 걔 기억하냐면서 그때 사설 모의고사 내 옆자리에 걔가 있었는데 막 쉬는 시간마다 야, 나 다 맞은 거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채점 시간에 아싸 맞았고 아싸 다 맞았고 야, 나 사실 누가 알려줬다. 알려줬다. 아싸 또 맞았고 나 만점이야. 막 이러면서 채점을 하는데 궁금해서 옆을 보니까 동그라미 막 치는데 시험지가 백지더라. 그거 보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나갔어. 딱 이거 듣는데 진짜와 트라우마였나 봅니다. 들으니까 기억이 나대요. 왕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고 너무 많은 걸 배운 재수학원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보인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구나. 그런데 왜? 자신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돈을 쓰고 서도 마를 일 없는 재벌 총수. 한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중대 사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통령.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역시 언론 매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건 사고를 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일까? 이들에 비하면 위에서 말한 재벌 총수의 아들은 아니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큰 근심 걱정 없이 지내온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얼굴도 미인이지만 속마음에 비하면 겉모습은 견줄 수가 없는 내실이 꽉 찬 아내와 사춘기로 한창 반항을 하고 말썽을 부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색 없이 착실히 잘 생활하고 있는 아들 녀석. 부모님께서 이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면 굉장히 기뻐하셨을 텐데 말이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헌신적이셨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어릴 적에 8살 터울이 나던 형이 하나 있었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형이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고 항상 뒷바라지만 해주시는 부모님을 존경심이 아닌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뭐든 해주는 요즘 말로 물주, 셔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었다. 그러던 중 내가 고1 때 어머니께서 형이 겪었던 것과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계속 정신을 놓고 사시다가 수능 시험을 앞둔 며칠 전날 밤에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다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교통사고가 나셨고 어차피 의식도 없으셨지만 눈도 실명이 되신 상태가 되셨다. 이때 나는 어리석게도 깨어나도 앞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믿고 살기에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가 깨어나신 후에 들어갈 비용과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다. 하늘이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신 걸까? 수능을 앞둔 하루 전날 아니. 수능 보는 날 새벽 2시경에 병원 측에서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새벽 6시경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흑흑. 억지로 눈물을 쏟아내며 안도의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는 내 표정은 참 가관이었을 것이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고 나는 억지로 흘린 눈물을 감추고 수능시험장으로 출발했다. 그때 수능시험장으로 가차없이 출발하는 나의 모습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동안 멍하니 사라지는 내 모습을 저도 보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수능시험은 예상보다도 훨씬 좋은 점수를 거두어서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엘리트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그동안 부모님께서 모아두신 재산을 바탕으로 인생이 걸림돌 없이 지금까지 잘 풀려가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철없던 그때의 행동이 많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래 저녁은 먹었니? 네. 전 그럼 방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할게요. 나를 닮았다면 지금쯤 한창 철없을 나이인데 저 녀석은 분명 엄마를 닮은 것이 틀림없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앞치마를 두른 채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고생했어요. 아직 식사 안 했죠? 얼른 옷 벗고 식사부터 해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아버지는 이런 행복 속에서 형이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점점 철없는 행동을 하는 날 보면서 소멸해 가는 행복을 견디기가 힘드셨던 거구나. 이런 행복이 깨진다면 나 역시 깨져버리겠구나. 이 행복이 제발 깨지지 않았으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내 행복 또한 영원할 수 없었나 보다. 이상하게 자도 피곤하고 눈앞이 침침하고 먹어도 살이 빠지길래 병원을 가보았더니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신장은 이미 손상되어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혹시 모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년에 한 번 하는 형식상의 정기검진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내 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소식에 나 역시 힘들었지만 아내와 아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다. 그때의 나와는 다르게 아내는 항상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동반해 주었고 아들 녀석 역시 시간이 될 때마다 내 곁에서 함께 해주었다. 그런 헌신적인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나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왔고 다시 행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잠시 착각을 했었다. 당뇨성 망막증입니다. 그것도 망막 중심 부위에 이상이 와서 차차 시력에 이상이 생기실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무언가로 머리를 세게 후려맞은 느낌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아내는 옆에서 입을 막은 채 흐느끼고 있는데 흐느끼는 아내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 젠장, 제일 울고 싶은 건 나인데 위로받고 싶은 건 나인데 무너져 내리는 정신을 다시 고쳐잡고 나는 아내를 위로한다. 괜찮아 선생님께서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하시잖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니 아무 일 없어 절대로 그럴 일 없어. 거의 질질 끌듯이 아내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온 후 정리하지 못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했다. 실명을 하든 내일 당장 죽든 아내와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 했고 내가 현재 가장으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녀오셨어요. 아내가 아들에게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한 듯하다. 집에 들어온 내게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이 인사를 건넨다. 그래 저녁은 먹었니? 네 전 공부하러 들어가 볼게요. 그래. 어깨가 축 처진 채 들어가던 녀석이 뒤를 돌며 울음을 꼭 참는 듯한 얼굴로 말을 건넨다. 아빠 힘내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래 눈이 멀어도 상관없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영원히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잠이 깼다. 아닌가? 잠이 깨지 않은 건가? 꿈인가? 설마 무슨 벌써?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던가? 실명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지 몇 달이나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이상하게 잠에서 깼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 아무것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도 그로부터 2년 후. 신장투석이고 인슐린 투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몸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망가져갔고 나 역시 교통하고 가나셨던 아버지처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의 아버지와는 다르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곁에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흐느끼며 울고 있는 소리로 느낄 수 있다. 나는 행복하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때가 된 것 같다. 호흡기를 달고 있음에도 숨을 쉬기가 점점 버거워진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며 몽롱해진다. 아내와 아들의 울음소리도 삐거리는 듣기 싫은 잡음과 함께 섞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신은 흐릿해지는데 깜깜했던 시야가 조금씩 밝아진다. 뭡니까? 하느님, 이런 사악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행복을 또 안겨주시는 겁니까? 보인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구나. 그런데 왜 너희들, 왜 그때 내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침묵. 비 비린내 나는 6월 새벽녘. 흐린 구름에 달이 쌓여 빛 한 줌 찾기 어려운 날. 외신년스러운 골목 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곧 아가 나올 거예요. 수차례의 비명이 지나고 간 뒤 에서야 사내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여보, 수고하셨소. 정말 고생하셨소. 10년 후. 아버지,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다. 이제 막 학교라는 곳에 적응하던 시절. 난 아직도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 우리 반에서 연기에 돈이 없어졌다. 선생님은 우리 철수, 덕배, 해수, 민철이 등 우리 반을 믿지만 아마도 혹시 돈을 보고 욕심을 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손을 들어 반성하자. 우리 반에서 영이란 여자아이의 돈 5,000원이 없어졌다. 아이들은 눈을 감은 채 서로 수군거리고 나는 범인이 덕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까 애들이 체육 시간이 끝나고 오는 그 사이에 덕배가 영희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때 짝꿍이 옆구리를 찌르며 내게 말했다. 혹시 너 아냐? 너는 항상 준비물도 못 챙기고. 이 말과 동시에 그 옆 주변 친구들이 합창하듯 나를 열거한다. 맞아, 우리들 중에 이런 짓을 할 애라고는 쟤밖에 없을 것 같아. 너는 항상 옷도 구질구질하고 너희 엄마도 나가서 밤늦게 온다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듯 한만 글자 하나하나가 송곳이 되어 내 가슴에 구멍을 뚫고 불로 지지는 듯하였다. 난 정말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온 힘을 다해 외쳤지만 얼어붙은 내 입은 차마 열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범인으로 몰리고 선생님께서도 아무 말하지 않으시며 나에게 이제 하지 말라는 말뿐 그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왜 이런 거지? 도대체 나는 왜 말을 못할까? 그때 내 마음속 한 구석이 서늘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 습기 있지만 명랑한 목소리가 돋아나 나에게 말했다. 그것이 나와 그의 첫 만남이었다. 그 애들은 진실을 볼 줄 모르는 불쌍한 아이들이야. 착하고 순수한 내가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살펴야 되는 거란다. 나는 그 목소리가 어떻든 간에 내가 말한 것을 들어준 이 목소리가 너무나 고맙고 위로가 되었다. 내가 범인이 아니란 것을 유일하게 인정해주고 날 기분 좋게 했었다. 그리고 날 놀렸던 아이들과 선생님까지도 불쌍히 여겼다. 일단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였다. 나딘구는 밥그릇과 컵, 냉장고 바닥 구석에 퀴퀴한 곰팡이와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은 방 하나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아버지는 누런 러닝에 며칠째 빨지 않은 반바지, 그리고 늘 만지작 버리시던 염주를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는 두터운 화장 자국과 뾰족 구두를 계속 신어서 생긴 발에 자국, 반쯤 꼬인 파마머리를 하셨다. 두 분이서 아무 말도 안 하신 지 꽤 되었다. 아버지가 큰 사업을 했었고 남부럽지 않은 성공도 하셨는데 친한 친구와 같이 하다 친구가 배신을 하여 사업이 분해된 후 늘 저러신다. 눈 놓을 저녁해의 빛이 반치야 창문 틈에 조금만 비추는 것뿐. 너무나 어두워 어렸었던 나는 그냥 단순히 무서운 느낌만 느껴졌을 뿐이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언제나 말은 없었다. 아버지는 실직 상태셨고 어머니는 밤에 나가셨다. 아침에 들어오시고는 하셨다. 어머니는 항상 돈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돈을 가지고 오신 다음 날에는 산송장 같은 무표정만 지으실 뿐이었다.
그것을 보시던 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지지직거리는 흑백 TV를 하루 종일 보시는 것뿐. 더 다른 것은 없었다. 난 미칠 듯이 외롭고 추웠다. 그리고 화가 났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해하렴. 어디가 아프셔서 그럴 거야. 내가 꼭 이해하고 받아들이렴. 그 내 마음속 목소리는 나를 또다시 위로하였다. 그리고는 편안한 기분이 든다. 오히려 이 목소리가 나의 진짜 엄마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나는 받아들여 처음에는 그라고 불렀다. 나는 학창시절을 그와 함께 지냈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과의 학부모 면담 가정통신문이 날아들었다. 부모님이 부끄럽고 증오스러웠던 나는 그것을 바로 버려버렸다. 그리고 면담일 날 이후 5일 후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졌다. 덕수, 화랑 그리고 너 왜 면담 시간에 부모님이 안 오시니? 너와 덕수와 화랑은 모두 가난하고 부모님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못 오셨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숙제 안 한 사람 모두 나와라. 덕수와 나 그리고 우리 반 회장 칠수가 나왔다. 칠수야, 혹시 무슨 사정 있어 못한 것 같구나. 다음에는 꼭 해오렴. 자 들어가렴. 우리도 들어가려 했지만 그 인간은 너희들은 왜 숙제를 안 해와? 일로 오지 못해? 바지 내리고 대. 그 인간의 가식적이고 추잡한 매가 우리를 내려쳤다.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면담 때 가지 못했던 것이 화가 되었나 보다. 애들은 다 무슨 배니 홍삼이니 그리고 커다란 사과 박스니 주었건만. 면담 때 부모님조차 부르지 못했던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체계에 나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으며 그냥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그가 들렸다. 내가 이해하렴. 착하고 이해심 많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단다. 이 그에게 나는 거의 모은 인권과 생각을 다 맡겨 버렸었다. 도저히 나 혼자로서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그에게로 도피해 버린 것이다. 도피를 함으로써 난 비로소 안식을 취하였고 이 삶이나마 이어갈 수 있는 아편 같은 진통제 역할을 취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곤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길을 걷는 동안 오직 땅만을 쳐다보았다. 내가 걸음으로 땅이 움직이는 건지 땅이 움직이기에 내가 걷는 것인지 분별도 못하는 채로 오직 그냥 걸어 집에 도착하였다. 집안 역시 특유의 한기로 내 어깨를 짓누르고 금방이라도 여린 내 어깨는 부서질 듯했다. 그때 방 안에서 거친 소리가 들린다. 다 부서진 낡은 나무로 된 문을 살짝 열고 흘겨보았다. 아버지와 어떤 보지 못했던 여자가 침대 위에서 몸을 썩고 있었다. 그 아버지와 여자의 농염한 비명은 커다란 낫이 되어 내 눈을 베어버리고 나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상실감을 느꼈다. 그때 당시에 나는 하나의 대작이 만들어지듯 모든 절망과 슬픔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던 것이 모여 나의 신체에 문신처럼 각인되었다. 더 이상 희망이란 건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나의 친구인 그는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 이번만 잘 참고 넘어가면 너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이란 것을 모두 놓쳐버린 나는 이 몇 글자 별 내용이 없었던 포엠 안에 내 모든 것을 털어 필사적으로 의지하였다. 그리고 그는 받아주었다. 내 학창시절은 이렇게 흘렀다. 자 오늘치 일당이다. 작업 반장이 한 봉투에서 10,000원 몇 장을 더 꺼내고 비웃으며 내게 말했다. 오늘 일당은 50,000원 아닌가요? 뭐, 이 새끼 뭔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 판에서 나가고 싶냐? 배운 것도 없는 쓰레기 주제에 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아니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야 이 새끼 좀 누가 끌어내봐. 아직도 집값 멀어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가서 교육 좀 제대로 시키고 와라 얘들아. 내가 동료라고 생각했었던 무리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나 양쪽 어깨를 잡고 우리 회사의 재료창고로 날 몰고 들어간다. 그리고 끔찍한 구타가 내 몸을 덮는다. 속에서 무거운 돌이 내 심장을 짓누르는 듯하였다. 엄청난 분노와 우울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분명히 나 혼자로서는 이것을 견딜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나온다.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야. 너가 이번만 참고 이해하면 분명히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나는 피와 땀에 젖은 옷을 가지고 근처 슈퍼에 들어갔다. 라면 2개와 칫솔, 그리고 술 1병을 샀다. 그리고 내 자취방에 들어갔다.
역시나 아무도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내 코끝을 스친다. 그리고 술 한 병에 취하고 술이 없던 나는 술이 없는 빈잔에 취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10원짜리 몇 개와 100원짜리 동전 한 개. 그것을 본 순간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흐른다. 난 차마 닦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감싸 냉각시키고 나를 덮고 있던 이 옷들이 활을 타서 내 피부를 녹이는 듯했다. 조금만 더 참으렴. 언젠간 내게도 정말 멋진 행복이 올 거야.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의 명랑한 목소리는 내 마음의 고막을 자극했다. 그리고 편안해지며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우둔한 나에게 신이 내린 오아시스였다. 시간이 흘러 내 인생에 황혼기도 찾아왔다. 이른 아침 나는 신라면 작은 컵에 내 오랫동안 비워있던 속을 달랜다. 그리고 낡고 펑크가 난 리어카를 끌고 온 골목을 누빈다. 어린아이들, 수다를 떠는 동네 아주머니들, 웃으며 돌아다니는 동네 청년들 어느 하나 나에게 눈빛 쫓지 않고 날 취급하지 않는다. 동네 슈퍼에 가서 박스파즈와 빈병을 씻는다. 그런 도중 또 하나의 리어카가 온다. 저리 안 꺼져. 노망난 영감아. 여긴 내 구역이라고 어서 꺼져. 나는 그래도 오늘도 죽지 못해 살기 때문에 오늘을 살 돈이 필요해 다가오던 리어카를 보고서도 빈병을 줍는 손을 재빨리 하였다. 이 영감이 계속 담고 있네. 뒤에서 휘두른 주먹에 기력이 쇠한 내 몸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진다. 결국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동네를 더 돌아다닌다. 해질녘 고물상에게 오늘 파지와 빈병을 팔고 560원을 받는다. 그리곤 슈퍼에 들려 라면 하나를 사놓 집에 들어간다. 하지만 오늘따라 몸이 너무나 무겁기에 라면을 올려놓고는 반지하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았다.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며 입에서 피를 토했다. 입을 닦으려고 하자 나의 팔은 움직이지 않았다. 반지하의 영하에 가까운 냉기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공허감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그리고 나는 죽음이 다가옴을 느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명랑하게 들려온다.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더 편안해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나는 갑자기 이유를 모르는 분노와 광기가 솟아오른다. 나는 항상 당신의 말을 듣고 살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살았어. 근데 지금은 난 왜 이래야 되지? 당신은 내가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당신이 평생 날 속인 거야. 당신이 평생 나를. 그리고 그 작은 온기마저 식어버렸다. 그 주변엔 검고 회색빛이 돌았으며 오로지 허무와 공허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세상이 적막한데 붉은 달만이 솟아올랐다. 그 달은 가무이 든 땅 속에 뿌리 내린 잡초를 말려 죽인다. 그리고 임은 침묵했다. 네 번째 이야기. 집착과 사랑. 내가 있는 커피숍 앞 한 커플이 그곳을 약속 장소로 잡은 듯 그곳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저런 커플들을 보고 있자니 새삼스레 그녀가 떠오른다. 절대로 잊히지 않는 그녀가 내가 누구보다 최고라고 말해주었던, 내가 연예인들보다 더 멋있다고 말해주었던, 나를 정말 사랑해줬던, 그리고 나 또한 사랑했었던 그녀가 말이다. 그녀는 정말로 최고라고 말할 만한 미인이었다. 길게 내려서 찰랑거리는 머릿결 배곡 같은 피부 정말인지 아름답다고 표현할 만한 얼굴에다가 심성 또한 매우 착한 정말인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에 반해 나는 그냥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마음 씀씀이를 가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나를 그녀는 사랑해줬고 나 또한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나와 그녀는 좋지 못한 끝을 맞아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녀 이후 아직까지도 여자를 다시 만난 적은 없다. 사회생활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여자에게 다가간 적이 없다. 전부 그녀 때문이다. 그녀를 잊지 못해서 그리워서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했냐고? 글쎄, 그것도 맞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사랑 또한 이유이지만 다른 이유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김민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를 처음 봤다고 생각한 날은 그녀가 회사에 막 입사를 했던 날이었다. 우와 진짜. 그녀를 본 회사 직원들의 통일된 반응.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고 목소리까지도 천사 같았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친숙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우입니다.
앞으로 잘해봐요. 저는 이창수입니다. 저는 회사 남직원들은 그렇게 몰려가서 앞다퉈가며 그녀에게 인사를 했고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녀는 많은 남직원들의 인사를 하나하나 제대로 받아줬고 미소를 지었다. 내게도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약간은 다른 좀 더 밝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하지만 본다는 남성들이 흔하게 하는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는 피식 웃어버렸다. 나 또한 남자였기에 그런 망상을 하는 듯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와의 사적인 대화는 그게 다였다. 일 때문에 말을 걸고 대화를 한 것은 몇 번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공적인 대화. 그리고 그녀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회사 대표 킹카 이민호가 그녀에게 고백을 하였다. 그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며 다부진 몸에다가 매우 성실하고 예의도 바른 말 그대로 엄친아 1등 신랑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민정씨 처음 입사하신 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와 부디 사귀어 주세요. 그의 고백은 이벤트와 동반되었고 공개적인 프러포즈였다. 회사 사람들은 고백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둘은 정말로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라는 단어가 정말인지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저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민우는 민정씨에게 차여버렸다. 이야 민우가 차일 줄이야. 대체 어떤 놈이야. 그러게요. 저런 남자의 고백을 거절하는 미인이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니 궁금하네요. 나는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며 정말로 궁금하고 그 사람이 부러웠다. 하지만 이내 나와는 다른 세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금증을 품고는 그냥 신경을 끄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얼마 가지 않아서 풀릴 수가 있었다. 킹카 고백 얼마 후 그녀가 내게 고백을 하였다. 김혁 대리님 당신을 예전부터 정말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세요. 나는 잠시 동안 멍을 때렸다 하지만 곧 짜증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저 그녀가 직원들과 짜고 나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거기에다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화까지 내버린 것 같다. 민정씨 장난칠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일이나 해. 나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소리쳐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금방 울음을 터뜨릴 표정을 지었고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달래주며 나를 나쁜 인간 쳐다보듯이 보았다. 나는 당황했다. 장난은 자신들이 쳐놓고 왜 저런 분위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곧 부장님이 내게 와서 충고를 해주셨다. 김대리 자네가 민정씨 고백을 거절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장난 취급하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네. 그거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야. 민정씨가 얼마 전부터 자네에게 고백하려고 우리들한테 상담도 얼마나 하고 고민했는 줄 알아? 그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내 잘못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백을 한 것이었다. 난 한동안 그 자리에서 멍을 때렸다. 그녀가 나를 좋아했다니.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남인 나를. 그런 완벽한 여자가 짝사랑을 하였다니. 한편으로는 매우 좋은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사과를 할 겸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울음을 간신히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얼굴조차 너무 귀여웠고 풋하고 웃어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더 울상이 되었고 나는 또 사과를 하였다. 곧 이어서 나는 진지하게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민정씨 예전부터 나를 좋아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나는 민정씨 여기서 처음 보는데. 역시 기억 못하시네요. 몇 년 전이에요. 한창 학교를 다니던 나이에 친구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는 폭행을 당하고 선생이라는 작자는 저를 어떻게 해서든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이 미워져서 원망스러워져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야 학생 자살하려는 거요?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지 아저씨가 알기나 해요. 나야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 말해 두겠는데 세상이 원망스럽다면 세상이 밉다면 자살을 해서는 안 돼. 그것은 지는 거야. 이 지랄 맞은 세상 그런 세상한테 복수하고 싶지. 그러면 행복해져. 목표를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세상에 대한 복수야. 세상은 내가 날 이렇게 못살게 굴었어도 나는 행복하다 하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리님은 제게 그 밖에도 정말 힘이 되고 위로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리님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제 삶의 목표이자 이유가 되신 것은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낯이 익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매우 기구하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회사 공식 1호 커플이 될 수 있었다. 연애를 하며 나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어갔고 사랑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그래서일까?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혹시나 하며 불안해졌고 전화를 안 받아도 불안하였다. 이렇게 미인을 다른 놈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점점 나는 사랑이 아닌 집착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녀를 아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였다. 그녀는 내가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말했고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집착이란 것을 깨달았다. 이 집착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였다. 그렇게 우리 사랑은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녀와 100일 되는 날 기념으로 그녀를 데리고 놀러 나가서 영화도 보며 음식도 먹고 그녀의 선물도 사주었다. 그녀에게 무엇을 보고 싶냐고 하니 네, 가보고 싶은 게 보고 싶다고 하고 무엇을 먹을 거냐고 하니 내가 먹는 것을 먹는다고 하고 선물을 사준다고 하니 내가 사주는 거며 어떤 것이라도 좋다고 했다. 나는 단순히 나를 사랑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지만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다. 그녀의 사랑이 아닌 집착이 말이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친했었던 여자 선배가 내게 다가왔다. 혁이 씨 쉬고 있었어? 아, 네, 쉬고 있었습니다. 여대린 일 때문에 내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일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었다. 그때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오빠 여기서 뭐해? 아, 선배하고 이야기했어. 아, 민정 씨구나. 혁이 씨 몰랐었는데 유머 감각이 풍부하네. 내가 사귈 걸 그랬어. 네. 아, 농담이야. 농담 뭔들 놀라고 그래. 아무튼 나는 간다. 선배가 농담은 넌지시 던져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었다. 하지만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고 나는 질투한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귀여워 보였다. 선배는 그렇게 휴게실을 나가셨고 그런 선배를 민정이가 살기 담은 눈으로 쳐다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순수하고 착하기만 그녀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얼마 후 그녀가 회사에 안 나왔다. 알고 보니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다. 나는 회사의 대표로 그녀의 병문안을 가게 되었다. 민정이가 그런 날을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단순한 어리광이라고 생각한 나는 그냥 나와버렸다. 선배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도착한 나는 선배의 안부를 물어보고 조심 좀 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 좀 하시지. 그게 아니라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어. 선배의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그래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그런 놈들은 감옥에 넣어야지요. 그게 신고는 했는데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서 잡기는 힘들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김민정 그녀가 본격적으로 집착을 한 것은 그녀의 말을 안 듣고 혼자 병문안을 다녀온 이후 처음에는 스킨십이 조금 진해졌다. 건장한 남성이었던 나는 매우 좋아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치 굶주리기라도 한 듯이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안겨들어왔고 그 횟수가 늘어나자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매일 매 시간마다 전화며 문자를 보내왔다. 그 또한 처음에는 좋아서 같이 답장도 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 게다가 선배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여직원들이 다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귀여워해 주었던 우리 회사 마스코트인 고양이인 셀리가 처참하게 찢겨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 가지 사고가 터졌는데 그녀까지 이러니 나는 갈수록 힘들어졌다. 그녀는 답장을 안 보내며 더 미친 듯이 문자를 수백 통씩 보내왔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소름 끼쳤다. 오빠 샤워하는 중이라서 못 받는 거야? 오빠 밥 먹고 있으니까 다 먹고 전화 받을 거야? TV 보느냐고 내 연락 무시하는 거야. 나보다 TV가 중요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마치 지켜보는 것처럼 연락이 왔고 나는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결국 나는 그녀와 만나서 술을 마시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민정아, 내게 문자를 보내는 건 좋은데 그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왜? 내가 귀찮아졌어?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 오빠도 전에 그랬잖아. 나를 사랑하니까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한 것이라고. 그건 내 잘못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연인을 힘들게 하는 집착. 아니야. 오빠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집착 따위가 아니야. 나도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대화를 계속했고 우리는 술에 취했다. 아, 어지러워. 오빠가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내가 그년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나는 순간적으로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뭐라고? 민정아, 오빠가 잘못 들은 것 같으니 다시 말해줄래? 오빠가 이러니까 그 여우년들을 죽이려고 한 거라고. 한 번도 성공은 못했지만 나는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말도 안 된다. 그녀가 착하고 순순하던 그녀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니. 아니다, 하나 성공했구나. 그 고양이 감히 오빠한테 애교를 떨어. 뭐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었지만 결국 나는 그녀에게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와 심하게 다툰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다. 차마 사랑하는 그녀를 신고를 할 수는 없어서 괴로움의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가 며칠 후 집으로 찾아왔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은 나를 사랑한 것밖에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자수하라면 할 테니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내가 없으면 삶의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매달림을 뿌리치고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나는 기절하였다. 눈을 떠보니 나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녀는 내 앞에 전신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오빠가 그렇게 나올 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한번 매달려 봤어. 하지만 결국 끝이네. 민정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풀어. 이거 풀고 이야기해. 일단 경찰에 신고는 안 할 거야.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으니 죄를 뉘우친다면 넘어갈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했었으니까. 사랑하니까가 아니고 했었으니까네. 이제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 정상이 아니었다. 의자에 묶여있는 내 다리에 앉아서 나를 쳐다보다 내게 키스를 했다. 작별 키스야. 오빠는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다른 년들도 오빠를 가질 수 없게 하려고 오빠를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그런 일은 못하겠어서 방법을 바꾸었어. 오빠가 바람 피우지 못하게 평생 나를 잊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오빠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한시도 잊지 않겠지. 딴 년이랑 바람 피우고 그년의 더러운 맨몸을 보아도 나만 떠오르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인 거야. 생각만 해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별이야. 오빠 정말로 정말로 사랑해. 그녀는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내 눈앞에서 내 다리에 앉아서 자신의 목을 칼로 수차례 찔렀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인간의 피가 영화처럼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나는 패닉에 빠져 울부짖었다. 민정아. 으어아. 나는 절규하였다.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내 눈앞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버리다니. 내 눈앞에서 나 때문에 그녀가 자살을 하다니.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다.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내가 잘만 했으면 이런 일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후 나는 아직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일까? 그 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마음을 추스르려고 하였지만 그녀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맨살을 맞대기 위해 맨몸이 된다면 그런 그녀들을 본다면 김민정 그녀가 떠올라 구역질을 하고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여자들은 모두 나를 떠나가였다. 이게 그녀와 나의 좋지 못한 끝이었다. 이제는 여자들의 웃는 얼굴만 봐도 자꾸만 목에서 피를 뿜으며 행복하게 웃으며 죽어가는 그녀가 떠오른다. 그래서 여자들을 멀리하고 지내고 있다. 어디서부터가 잘못이었을까? 내가 그녀를 만난 것, 그녀가 나를 좋아한 것,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그녀에게 집착이 아닌 사랑을 해주었다며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 또한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답해주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뿐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을 하여 힘들게 할까봐 가까이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그녀와의 일이 반복될까봐, 내 집착으로 그녀를 힘들게 할까봐 말이다. 사랑과 집착은 정말 비슷하면서 다른 것이다. 집착은 사랑의 대상을 힘들게 하는 좋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